불료증 사실이에요. 재판상 자백, 다툼 없는 사실에 재판상 자백하고 그 다음에 자백간주가 있었죠. 그래서 재판상 자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것도 역시 요건하고 효과로 나눠지고요. 자, 요건은요, 개념을 외워버리세요. 개념을. 그러니까 자백에 재판상 자백 나오면 개념을 외워버리셔야 돼요. 개념을. 그러면 요건 쫙 나오거든요. 뭐냐면 변론 또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 이걸 외워버리셔야 돼요. 이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법 750조의 뭐 요건을 다다다닥 외운다. 그러니까 뭐 그래봐야 6마디밖에 안 되잖아요. 뭐 고의과실, 인과관계, 뭐 손해발생, 가해행위 뭐 이렇게 6마디 그것처럼 이것도 그냥 달달달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이시훈 선생님 책에는 이제 거꾸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게 순서가. 자, 변론 또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 이걸 외우시면 요 안에 있는 논점도 다 나와요. 자, 사실상의 진술에서는요, 자, 원칙적으로 주요 사실만 대상이죠. 왜요? 이 재판상 자백, 결국 자백의 구속력은 변론주의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변론주의는 주요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니까요. 자백도, 재판상 자백도 주요 사실만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가 있죠.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도 우리 판례는 주요 사실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자백이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상이니까요. 사실상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법률상의 그럼 진술은 어떠냐. 자, 법률상의 진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권리자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건 당연히 원칙적으로 자백의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선결적 법률 관계를 자백했을 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했다.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당신 소유권 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을 때, 그런 선결적 법률 관계에 관한 자백이잖아요. 그죠? 그럼 법률상에 관한 사항, 소유권이 있다, 이건 법률상 사항에 관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백이 성립 안 해야 맞죠. 자백이 성립 안 해야 맞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백이 성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죠. 긍정설, 부정설, 그 다음에 절충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까 경험법칙처럼 결국 그런 문제의식인 거예요. 자, 선결적 법률 관계는 그거 자백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사실처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법률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또 소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 문제성을 긍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판례가 그러고 있고요. 자, 송 교수님이 긍정설 취하고 계시고요. 부정설은 뭐겠어요? 선결적 법률 관계의 법률 문제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충설은 이제 강현준 교수님이요. 되긴 되는데 당사자를 구속하기는 하지만 법률 문제니까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자기에게 불리한이라 그랬을 때 이 불리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요거에도 또 견해 대립이 있어요. 이 불리한의 의미에 대해서
자, 상대방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입증 책임이 있는 사실.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는 게 바로 그게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시훈 교수님하고 전병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이 인정이 됐을 때 내가 패소 가능성이 있다. 즉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든 나에게 있든 어쨌든 내가 이 사실이 인정이 되면 내가 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다. 이렇게 보는 게 패소 가능성설이고요. 이게 김홍규 교수님, 그 다음에 정동윤 교수님, 그 다음에 송상현 교수님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주장과 일치한다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느냐면요. 자백의 가분성.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제한부자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게 전부 일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일치해도 되느냐. 그랬을 때 이 부분적으로 일치해도 된다라는 게 여기서 논점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분적이냐 전체적이냐 그 문제고, 그 다음에 시기적인 문제가 바로 반드시 상대방이 말하고 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다 그래야만 그게 자백이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일단 말해놓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그걸 원용을 한다든가 지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든가 그럴 때도 자백이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 개념상의 논란은 있지만요. 이시훈 선생님 책에는 어쨌든 자, 요거를 선행자백을 그래서 자백성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자백이라고 부를 것인가, 나중에 뭐 상대방이 원용을 한다든가 똑같은 주장을 했을 때 그 상태부터 자백이라고 부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개념 논란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시고 그냥 이거를 이시훈 선생님 책대로 그냥 선행자백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먼저 진술한 경우 지금 그 상태에서도 선행자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효과죠. 효과는 자, 자백은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죠. 자,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취소 철회가 제한된다는 거죠. 자백해놓고 나중에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건 역시 예외가 있고요. 예외가 중요하죠. 예외를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시느냐면 사람이 재간을 부려가지고 동경에 도착했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재간 동경착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뭐냐면 재심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자백 간주의 경우. 자백 간주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죠. 사실심 변론 절기시까지 철회하면 돼요. 나중에. 물론 이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서 각하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종시까지 철회할 수 있죠. 자백 간주가 그러니까 철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거겠죠. 자백 간주의 경우는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지나가다가. 자, 그다음에 간주되는 경우. 그다음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본인이 경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 조문에 있는 착오,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해서 자백을 했을 때 그 반진실 착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재간동경착 이렇게 외우시고요. 예외. 그 다음에 법원에 대한 구속력의 의미는 그거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 인정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인정권이, 법원의 사실 인정권이 배제된다. 이게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죠. 그 다음에 다툼 없는 사실 중에 또 나오는 게 옛날에 의제자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백간주요. 자, 자백간주가 세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150조 1항에서요. 명백히 다툼 없어서 자백간주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방의 불출석 시 150조 3항. 상대방이 준비 서면을 제출했는데 제출하고 출석했는데 자기가 그걸 송달을 받겠죠. 기일 전에 송달을 받는데 그러고 나서도 자기가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 서면에 있는 써져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전부 자백간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준비 서면을 제출해도 자백간주가 될 수 있죠. 불출석 당사자가, 그러니까 그 점을 자꾸 착오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저쪽에서도 준비 서면 내고 이쪽에서도 준비 서면 냈는데 저쪽에서는 출석했고 이쪽에서는 출석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랬어도 그 준비 서면은 그러면 진술간주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제출한 준비 서면은 진술간주가 되죠. 이제 자백간주로 전부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제출한 준비 서면이 진술간주가 되는데, 진술간주 서면 속에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주장이 있으면 재판상 자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자백간주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아무 주장이 없으면은요. 다 막 냈는데도, 그러니까 제출했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막 얘기를 해놨는데 저는 준비 서면 속에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 주장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도 자백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불출석할 때 준비 서면 꼭 불제출하고 제출 안 하고 불출석해야 자백간주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출해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가 있고 자백간주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답변서 부제출. 256, 257조에 자, 이때 무변론 판결 나가고요. 자, 요 효과는요. 자,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되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 그러니까 내가 변론 종결하고 판결 내릴 때까지 걔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다퉜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원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에 대해서 자백간주가 되었다라고 보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라는 건. 그 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역시 저기서 본 것처럼 없고요. 그래서 항소심, 사실심이요. 항소심, 변종시까지 다투어서 이 자백간주 효과를 배제시킬 수 있다. 하지만 149조나 285조의 제약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례 보시면은요. 초급 사례 15요. 초급 사례 15번 보시겠습니다. 책 61페이지요. 책 61페이지요. 자, 일찍이 남편을 잃은 을에게는 죽은 남편으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상속한 임야가 있었는데 이를 한 갑이 시가 1억 원 하는 그 임야를 헐값에 살 욕심이 나서 을에게 그 임야를 3천만 원에 팔라고 하였다. 이에 을이 얼른 동의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갑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을이 대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밟지 않겠다고 하면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다면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을은 이 임야의 매매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는 을이 남편 사후에 파출보로 일하면서 혼자 세 남매를 키우다가 몸이 병들어 어쩌고 저쩌고 하던 차에 갑에게서 청약을 받고 그 돈이 있으면 고아원에 맡긴 아이들을 데려올 수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얼른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이러한 곤궁한 사정을 갑이 알고 이를 기화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거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하는 거죠. 그죠? 나아가 을이 주장하기를 갑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설사 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등기를 이전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동시이행 항변하는 거죠. 이에 대해 갑이 자신이 여러 차례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만나자고 하였으나 을이 만나주지 않았고, 이건 뭐예요? 계속된 이행 제공을 주장하는 거죠. 자, 을은 재산이 많아서 전혀 공공하지 않고 자식은 하나도 없으며 파출부로 일하러 다니는 것도 공공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직장에 따로 취직할 능력이 없어서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거는 불공정 법률행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법원은 증거조사를 했는데도 어느 당사자의 진술이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진위 불명 사태죠. 그럼 입증 책임 판결 나갈 텐데 그러면 유증사실, 불유증사실을 일단 갈라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법원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얘기들이, 논점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를 변형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전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변형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우선 남편이 을에게 상속해주고 돌아가셨는데 시가가 1억이었고요. 근데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3천에요. 그러고 나서 갑이 을한테 매매기에서 소위등 청구가 들어갔죠. 근데 얘는 당연히 지 권리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은 이거잖아요. 매매계약 체결 사실. 물론 뭐 이행기도래 사실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서 뺐고요. 자,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고 이게 권리근거 규정은 563조죠. 그죠? 그 매매계약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일방은 재산권 이전 청구권을 갖고 일방은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의 근거 규정이 바로 그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리 근거 규정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요건 사실은 결국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청구원인 사실이 되겠죠. 얘가 소장에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여기다 썼더니 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매매가 무효다. 그러니까 이게 항변이죠, 사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사실들을 주장을 했어요. 매매가 무효다. 그러니까 권리 불발생 사실이죠. 권리 장애 사실이요. 그 다음에 얘가 예비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동시이행 항변을 날렸어요. 근데 예비적으로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변에도 제한부 자백하고 가정항변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한부 자백은 맞습니다, 맞고요 하고 들어가는 거고 가정항변은 아닌데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엔 자백이 성립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예비적 동시이행 항변을 날린 거는 요거는 가정항변이고요. 그러니까 매매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느냐면 우선 저거에 대해서요.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해서 불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주장했어요. 무슨 공궁이냐? 공궁하지도 않았다. 예? 막 이런 사실들을 주장했잖아요. 사실 그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문제 풀어갈 때 이미 케이스 그림 그릴 때 이걸 성질을 파악을 해놔야 돼요, 이미. 그래서 그게 부인이 되겠죠. 그죠? 불공정 법률행위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항변하는 건 아니죠. 저기에 대해서 무슨 권리 장애나 권리 멸각이나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그게 아니라고 그냥 직접 부인해버리는 거니까 그냥 부인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 제 파악으로는 홍민혁 선생님하고 좀 체크하고 틀리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계속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실 있잖아요. 계속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 차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만나자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국 이행의 제공을 계속했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거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했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재항변이 되는 거죠. 우리 판례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시키려면 쌍무계약에서 계속 제공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제공.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전체가 전부 다 진위 불명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진위 불명인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각각의 사실들을 주장하는 행위들, 그 행위들, 소송행위들의 성질부터 우선 확정을 시켜줘야겠죠. 이게 부인인지 이게 항변인지, 그러니까 항변이라면 그 안에 가정항변인지 제한부 자백인지, 그래야지
이게 요증 사실이 아닌지 불요증 사실인지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는 사실과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는 사실을 확정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입증 책임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을 어떤 사실을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인, 항변, 재항변 내지는 무슨 청구 원인 사실의 주장 이런 성질들을 규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우선 자백된 사실들을 갈라내야죠.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가 이거를 얘기를 해줘서 자백이 성립하는 사실들은 갈라내고 요증 사실과 불요증 사실로 이렇게 갈라내야죠.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진위 불명이니까 어차피 입증 책임 판결이 나갈 텐데 그러면 남은 사실들 중에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요거를 얘기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은요. 자 로마자 2의 당사자들의 소송행위의 법적 성질 그랬고요. 로마자 3에는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 그 다음에 로마자 4에는 입증 책임의 소재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당사자들의 소송행위의 법적 성질은 문제점에서 자 매매계약 성립 사실 불공정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행 제공이 계속된 사실을 갑이 주장했죠. 그 다음에 을은 사실 주장을 뭘 했냐면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라는 사실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거를 지금 이제 이 5가지 사실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사안에서. 자 그러면 부인과 항변과 재항변을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한 얘기들이요. 그게 쭉 써 있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보면 사안에서 자 보세요. 우선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권리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청구 원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변에 해당하는 거죠. 권리장애 사실로서요. 그 중에서도 재안부 자백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매매계약 체결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재안부 자백으로서. 자,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 존재한다는 사실은 권리행사 저지 사실에 해당하므로 항변인데 가정항변이죠. 예비적으로 항변했잖아요. 그죠? 맞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갑이 불공정 법률행위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주장하는 것은 직접 부인이죠. 직접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행 제공이 계속 있었다라는 사실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켰다는 주장이니까 권리 멸각 사실의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재항변에 해당하고요. 자, 재항변에 해당하면 동시이행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어도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분에 자백이 성립하는 걸 보세요. 해당한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해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계속 제공했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쟤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쟤는 지금 항변을 하는 건데 재항변을 하는 건데 얘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만 하는 거죠. 그런 적 없다라고. 자, 그래서요. 넘어가시면은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 그래가지고요. 자, 재판상 자백의 요건 쭉 나와 있고요. 아까 그 요건들이요. 그래서 그 넷째 줄에 보시면은 재안부 자백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가분적으로 자백이 성립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첫 번째 매매계약 체결 사실에 대해서 을이 권리주장의 사실을 주장해서 항변하니까 재판상 자백 성립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의 존재 사실에 대해서도 갑이 계속된 이행 제공 사실을 주장하니까 재판상 자백이 역시 성립하죠. 따라서 나머지 사실들인 불공정 법률행위라는 사실,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요증 사실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앞에 거는 재판상 자백으로서 불요증 사실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진위 불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사실들 외에는 지금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진위 불명이란 말이죠. 그럼 진위 불명이니까 입증 책임 판결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입증 책임의 분배 기준에 대해서 뭐 넷째 줄에 법률 요건 분류설, 다섯째 줄에 위험 영역설, 그 밑에 줄에 증거 거리설 이렇게 써 있고요. 구체적 분배는 자,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르면 자, 입증 책임 분배가 자,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반대 규정의 요건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넷째 줄에요. 부인의 경우에는 그 부인당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항변의 경우에는 항변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다시 재항변의 경우에는 재항변 제출자에게 입증 책임이 인정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사안의 경우에는요. 자, 의뢰 주장 중에 우선 불공정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항변인데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갑의 주장은 부인이니까 의뢰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요. 그 사실이 진위 불명이니까 불공정 법률 행위라는 사실은 없는 걸로 판단되는 거죠. 아닌 걸로. 그죠? 그 사실이 지금 입증 책임이 있는데 불공정 법률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 법률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입증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있는데 입증을 못 하고 있으니까 객관적 입증 책임의 의미가 그게 없는 걸로 취급되는 거니까 그러면 불공정 법률 행위라는 게 없는 걸로 취급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매매계약은 살아있는 거죠. 매매계약은 체결된 채로 그대로 살아있는 것만 지금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했다는 사실 주장은 항변이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 지급 제의가 없었다는 의뢰 주장은 거기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니까 갑에게 입증 책임이 인정되는데 그 사실 역시 진위불명이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이번에는 존재 소멸 사실이 인정이 안 되니까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존재하는 걸로 취급되니까요. 결국 그걸 종합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살아있는 것 사실만 남는 거죠. 법원으로서는 그 사실 판단만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환이행 판결 나가야죠. 동시이행 항변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 마지막 줄에 법원은 상환이행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 사례 8요. 책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은 을에게 8천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소비대차죠. 2002년 10월 10일에 되돌려받기로 하였다. 이행기죠. 그 뒤 2002년 7월 7일에 병이 갑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갑은 자, 통지하면 항변권 존속하죠. 그냥 그죠? 이유를 유보하지 않고 유보하고 승낙하거나 그냥 단순하게 통지만 하면 항변이 존속하잖아요. 그죠? 항변 절단이 안 되잖아요. 자, 그 통지하였는데 갑은 2002년 8월 8일에 을을 상대로 위 대여금 8천만 원을 상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 을은 2002년 3월 3일에 이미 병이 변제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대해 갑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지라고 진술했죠.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되죠. 자, 갑은 병이 을에게 8천만 원을 대여해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을은 병이 변제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과 을의 처 정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병과 정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했지만 병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정은 병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증언을 반신반의하였고 그 밖에 다른 증거 방법은 없었다. 즉 확신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심증 형성이 안 된다는 거니까 또 입증 책임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2002년 11월 11일, 그러면 지금 이행기 지났죠. 원래 이행기가 2002년 10월 10일이었는데요. 그 전에 지금 소를 제기했다가 지금 변론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행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요 시점에서. 그런데 11월 11일 날 을은 갑을 상대로 병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을 근거로 같은 법원에 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갑과 을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할 것인가 이랬어요. 자, 후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그 중복제소 얘기하면서 심판 형식의 차이에서 했던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진짜로 좋아하시죠? 홍문영 선생님이요. 자, 그래서 자, 사실관계는요. 병이 고급
8. 병이 을에게 을과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민법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민소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뭐 이렇게 나오면 대여다, 뭐 증여, 뭐 주었다, 기부했다 이런 거 나오면 법적인 말로 반드시 바꿔서 케이스를 풀어 나가세요. 그림을 그리실 때. 그다음에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8천이었죠. 8천이었고 이행기는 2002년 10월 10일이었는데 자, 병은 채권을 양도를 해버렸죠. 갑한테. 언제 했냐면 2002년 7월 7일 날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도 해줬죠. 그랬는데 자, 채권 양수인인 갑이 을을 상대로 자, 소를 제기하기를 대여금 내놔라. 대여금 반환 청구를 했죠. 8천. 8월 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행기 도래 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만일에 변론 종결이 이행기 전에 변론 종결이 된다면 그건 장래 이행의 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래 이행의 소인지 현재 이행의 소인지는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게 이행기 전인가 이행기 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기할 때는 지금 장래 이행의 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아직. 근데 변론 종결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져요. 이행기가 도래할 수도 있고 안 도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얘는 청구원인 사실에서 뭘 주장하겠어요? 지금 얘 양수인이잖아요. 양수인이니까 얘가 직접적으로 계약관계 없었던 얘한테 뭔가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얘는 청구원인에서 뭘 주장하겠어요? 우선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얘기하겠죠. 병과 을 간에.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과 청구원인이 또 뭘 주장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과 을이 체결했지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내가 채권 양도를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거를 청구원인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 및 통지 사실을 쓰겠죠. 그런데 요 사실에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을이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로 자, 2002년 3월 3일 날 병이 나한테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이거 무슨 사실이에요? 권리 멸각 사실이죠. 그러니까 채권이 원래 있었는데 나중에 면제를 해가지고 면제가 채권 소멸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멸각됐다는 거잖아요. 소멸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멸각 사실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변이죠. 자, 항변인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병을 불렀고 정을 불렀는데 자, 병은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랬고 정은 나는 병이 말하는 거 들었다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형소가 아니니까요. 형소가 아니니까 무슨 이게 전문 증언이니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법원이 확신이 안 섰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입증 책임으로 가기 위해서. 자, 이게 항변이라는 사실은 왜 중요하겠어요? 이게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는 거죠. 권리 멸각 사실을 주장하는 거니까 이미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은 불료증 사실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여기가 제한부자백이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자, 요거에 대해서 갑은 뭐라 그랬냐면 재항변을 하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무 면제한 사실에 대해서 재항변을 한다면 요 사실에 대해서 또 재판상 자백이 인정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얘는 뭐라 그랬냐면 모르겠다 그랬어요.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그게 뭐예요? 이거 법조문에 보면 부인으로 추정한다 그러죠. 부진은. 그러니까 부인으로 추정하니까 그럼 입증 책임 얘한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죠. 입증을 해야만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그런데 어쨌든 심증이 안 선단 말이죠. 증거조사 했어도.
그러니까 입증 책임 판결이 나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상태에서 다시 이게 전소인데, 아이고, 위에다 쓸게요. 후소로 같은 법원에다가 전소 소송 계속 중에 이번에는 을이 갑을 상대로 뭘 주장했어요? 대여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가 들어갔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02년 11월 11일. 즉 이행기가 이미 도과한 상태죠. 이미 이행기가 지났어요. 그건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장래 이행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요 상태로 봤을 때 이미 현재 이행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는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 사안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본안 판결이 나갈 테고, 소송 요건에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본안 판결이 나갈 테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이거 심판 형식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대여금 반환 청구라는 거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 부존재가 이미 선결적인 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포함 관계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심판 형식은 이건 이행해소고 이거는 확인해소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많은 학설들은 다 중복재소 문제로서 이게 중복재소인가 아닌가를 따져왔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호문혁 선생님이나 김용진 선생님은 그거를 다른 문제로서 확인의 이익 문제로서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나시죠?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 다. 눈빛이 왜 다 잊어버리신 눈빛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요 후소에서 이 전소에서의 논점은 이소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논점은 결국 요 사실들을 해가지고 입증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라고 해서 본안 판결 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논점이 이게 중복재소인가의 문제로 제기를 하고, 아니다, 확인의 이익 문제다, 이렇게 처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우선 갑의 전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 그랬어요. 자, 문제점에서 이게 장래 이행의 소멸하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할 텐데, 둘째 줄 마지막에 사안에서 갑은 이행기 전에 제소했으나 소송 중에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현재 이행의 소가 되어버려서 특별히 그걸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별도의 소송 요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법원은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어떤 본안 판결이 나갈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자, 우선 당사자의 사실 주장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요. 역시 쭉 부인, 항변 이런 얘기 쭉 써 있고요. 사안의 경우에 자, 갑은 청구 원인 사실로서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과 채권 양도 및 통지 사실을 주장하고 을은 병의 채무 면제 사실을 주장하였는데 을의 사실 주장은 권리멸각 사실을 주장하는 항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재판상자백이나 자백간주가 성립하느냐를 봤더니요. 자, 재판상자백 성립요건 쭉 있고 밑에서 둘째 줄에요. 따라서 사안에서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에 대해서는 을이 권리멸각 사실을 주장해서 항변하니까 재판상 자백이 성립해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채권양도 및 통지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지금 서로. 그죠? 얘는 청구 원인에서는 지금 주장을 했을 텐데 분명히. 왜냐면 지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니까 청구 원인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자, 그러니까 자, 자백간주가 되느냐 그래서요. 자, 넷째 줄에 보시면 사안에서 을은 갑의 청구 원인 사실 중 채권 양도 및 통지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툰 바가 없으므로 그 사실에 대해서 자백간주가 성립하고 따라서 요 사실에 대해서도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입증 책임의 분배 기준에 대해서 역시 넷째 줄에 법률 요건설, 법률 요건 분류설, 그 다음에 그 둘째 줄에 위험 영역설, 그 밑에 줄에 증거거리설 이렇게 돼 있고요. 구체적 분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 채무 면제 사실은 항변 사실인데 갑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부지라고 했으니까 부인으로 추정되고 150조 2항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항변 제출자인 을한테 그 채무 면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게 셋째 줄 중간에요. 진위불명인 상태에 있으니까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돼서 따라서 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변이 그러니까 성공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의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중복세소가 되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데, 이거 저번에 보셨죠? 학설의 태도에서 제가 부적법 범위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때. 자, 이행해소의 뒤에 하든 앞에 하든 다 중복제소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뭘 먼저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중복제소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이시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확인해소 뒤에 이행해소를 제기하는 거는 중복제소는 아니고 남소다. 그래서 이송등으로다가 병합하고 안 되면 각하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문혁 선생님하고 김용진 선생님은 청구 취지가 서로 다른데 무슨 중복제소냐. 소송물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래서 이행해소나 형성해소가 계속하면 확인해소는 전후를 불문하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판례태도 쭉 써 있고요.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밑에서 둘째 줄에요. 사안에서 갑의 이행 청구가 만약에 기각된다면 을의 채무가 없다는 것이 확정이 될 텐데 별도로 꼭 소극적 확인해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소각합 판결 나가야죠. 후소는 소각합 판결 나가고 전소는 갑 청구 인용 판결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답을 내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수중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렇게 뒤에 있는 논점대로 문제들을 배열을 해놔가지고요. 앞에서 논점에서는 그 케이스에서는 나오지 않았어도 뒤에 있는 케이스에서 그 논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위수중에 대해서는 호문혁 선생님이 또 하실 말씀이 무지 많으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새로운 견해를 갖고 들어오는데, 뭐냐면, 자, 위수중의 증거 능력, 그래가지고요. 이건 좀 이따가 케이스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시훈 선생님 교과서에 보면은요, 학설 대립을 위수중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을 하셨냐면,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이렇게 써셔놓고, 나와 강교수와 정교수는 절충설을 취한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교과서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적극설은 실체 진실 발견,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주의를 우선하는 견해다. 근데 보니까 우리 판례가 적극설의 입장이더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인정하더라. 이렇게 써놓으셨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거 주장하는 견해는 판례 말고는 없다.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소극설의 경우에는요.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인격권을 침해한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수중의 경우에는 이게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이익보다 훨씬 앞선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위수중이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하려고 하는 입장은 그걸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실체 진실 발견하는데 필요하니까 그걸 강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체 진실주의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인격권 침해라는 인격권이라는 법익이 더 앞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견해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좀 이따 보시면 아세요. 그 다음에 절충설의 경우에는 이제 이시훈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인격권 침해나 위법행위 유발하는 것이, 위법 수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위법행위 유발하는 것이 실체 진실 발견보다 더 나쁘다. 더 나쁜 문제다. 그래서 따라서 소극설이 타당한데, 원칙적으로 소극설이 타당한데, 그러나 뭐라고 쓰시냐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그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호문혁 선생님이 취하시는 대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확언을 드리기는 참 힘든 문제인데, 이제 호문혁 선생님 책을 보세요. 자, 호문혁 선생님은 뭐라고 주장을 하시냐면, 적극설, 소극설, 절중설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아니 어차피 우리나라에 없는 견해들 논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수들끼리도 사실은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그 지점을 내가 한번 밝혀보겠다 이거예요. 취지가. 그래서 그거에 학설들의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이느냐면 인격권 침해설, 인격권 침해설. 자, 강현준 교수님이나 송상현 교수님이 취하더라. 그리고 위법성설, 이시윤 교수님하고 정동현 교수님이 취하더라. 그러니까 저게 지금 갈라지는 거죠. 저 이강정이요. 이강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신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름을 안 붙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붙여봤어요. 그냥 취지에 맞게. 그래서 뭐라고 붙였냐면 이익형량이나 법익조화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맞는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해 보시고, 이게 공식적인 명칭 아니에요. 자, 호 교수님 견해인데, 자, 인격권 침해설은 뭐냐면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면 증거 능력 없다. 이런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이시훈 선생님이 저렇게 써놓으셨지만, 다른 교수들도 다 저런 견해다 이렇게 써놓으셨지만, 사실은 교수님들마다 생각이 약간씩 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뭐냐면, 우선 이 인격권 침해설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면 증거 능력을 부정하자 이런 거고요. 위법성설은, 자, 이시훈 선생님 견해를 봤더니 저 원칙적으로 부정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부정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의 증거 동의 이거 얘기는 안 해요. 호수 교수님이 그냥 이 얘기만 해요. 위법성 조각사유가, 정 교수님은 이것만 얘기하시거든요. 위법성 조각사유만. 자, 위법성 조각사유 존재 시에는 긍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호 교수님 당신은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보니까 법익이 대충 보니까 3개가 있더라. 따질만한 법익이 이 법익하고 이거하고 요런 3가지 법익이 있는데, 요런 3가지 법익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체 진실 발견과 인격권과 위법행위 유발방지의 이익을 조화하는데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면 경우를 나누자 이거예요. 경우를 나눠서 보자. 경우를 나눠서 보는데, 우선 첫 번째는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인격권을 침해를 하면, 증거 수집이 아니에요. 증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를 하면 그때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자.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인격권의 법익이 실체 진실 발견보다 앞선다라는 거죠. 이때는. 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실체 진실 발견의 이익이 더 앞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긍정하자. 이렇게 가세요. 그 다음에 또 법익을 어떻게 조화하느냐면, 자, 위법성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다. 다양한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사적 위법,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도달할 정도의 위법이면 그거는 증거 능력 부정하자. 하지만 이 정도엔 도달하지 않고 민사상 위법에 이르는 정도면, 민사상 위법성에만 이르는 정도면 그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긍정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를 갖다가 대기 위해서 그 증거의 대상을 물건을 훔쳐왔다. 그 상대방에게서 훔쳐와가지고 만약에 제출했다. 그럼 이거 절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도니까 그때는 범죄 행위가 되니까 그때는 증거능력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범죄 행위가 안 되면 그때는 증거능력을 긍정하겠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시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대충 저렇게 하시거든요. 호 교수님만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쓰세요. 근데 설득력 있잖아요. 얘기를 구분하는 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문제예요. 요거는 어떤 학설 대립을 쓰실 것인가, 이걸 취할 것인가, 이걸 쓸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택하실 문제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케이스에서 보시겠지만 홍문혁 선생님이 이견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부정설이다. 왜 부정설이냐면 아니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는데 그러면 그건 이미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뭔가 위법성이 있으면 전부 증거 능력 부정하겠다라는 얘기 아니냐. 결국 이건 부정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거든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해요.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위수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메모를 해두세요. 혹시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호 교수님이 내실 것 같아요. 또 나온다면. 다른 분들은 낼 이유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이렇게 써도 설득력이 있는 게 우리나라 교수님들 가지고 견해를 나눈 거니까 저거는 근데 없는 견해도 우리나라에 없는 견해들 가지고 적극서 소극서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엔 결국 절충설만 있다. 이런 것처럼 되는 건데 자 이제 그래서 호 교수님도 그 판례 태도에 대해서 과연 그게 긍정설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증거 최부 결정에서 아까 유일한 증거가 나왔었는데요. 유일한 증거도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몇 가지만 아시는데 우선 유일한 증거인지 아닌지는 전신급을 통관해서 판단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쟁점을 단위로 해서 유일한 증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요 사실에 대한 증거여야 된다. 즉 직접 증거여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증에 한정될 것인가. 본증에 한정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고요. 본증뿐만이 아니라 반증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불문한다. 그게 이시훈 선생님 견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유일한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증거라고 딱 판단이 되면 그거 증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증거조사 안 하겠다. 이런 거 못한다는 거죠. 반드시 증거조사 해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부적법하거나 실권유예에 걸린다거나 고의나 태만으로 제출을 안 했었다거나 그 다음에 불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 예외가 된다. 이게 유일한 증거에는 요 얘기밖에 없어요. 유일한 증거가 만약에 케이스에서 나오면 뭐 쓰실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조사를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증거조사의 종류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6가지가 나오죠. 6가지가 증인신문 나오고, 감정 나오고, 서증 나오고, 검증 나오고, 당사자 신문 나오고, 그 밖의 증거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증인신문에서는 전부 법조문이잖아요, 그죠? 뭐 출석 의무, 선서 의무 뭐 나오고 뭐 이런 거 쭉 나오고 뭐 그다음에 교신문제, 뭐 주신문, 반대신문, 뭐 제주신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건 뭐 다 법전으로 다 법전과하고 민소규칙하고 민사정법하고 민소규칙하고 다 처리될 문제고요. 실제로 이제 이론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게 전에 있었던 게 이제 당사자 신문에 대해서 그 보충성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입법이 이제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서증만 남아요. 서증만.
자장 케이스에도 항상 나오는 게 서증이고요. 그래서 우선 서증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서 종류에 대해서는요. 자, 공문서와 사문서가 있죠. 공문서와 사문서가 있고 또 의미 있는 게 보고문서와 처분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문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낄 거 이런 거 적어놓은 게 보고문서고 그 다음에 처분문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처럼 그 문서에 의해서 뭔가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 그죠? 법률행위서라고도 그러죠. 법률행위서라고도 그러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서를 처분문서 그러면. 자, 공문서, 사문서는요 어디서 주되게 실익이 있냐면 형식적 증거력 따질 때 실익이 있어요. 인정해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보고문서와 처분문서는요 원칙적으로 실질적 증거력 인정 때 차이가 나요. 자, 근데 아까 뭐 증거 능력은 뭐 별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증거력에서 형식적 증거력이 있죠. 형식적 증거력이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진정성립 문제라 그랬어요. 진정성립 문제. 자, 근데 형식적 증거력에 대해서는요 간과하시면 안 될 게 이게 판례가 주요 사실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성립의 인부를 물어봐요. 마치 주요 사실 날렸을 때 뭐 주장하거나 항변 날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성립의 인부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지 침묵을 하는지 부지를 하는지 부인을 하는지 그걸 보듯이 이 문서에 대해서도 주요 사실이 아니고 보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립 인부를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역시 자백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자백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자백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자, 형식적 증거력에 있어서는요. 자, 공문서의 경우에는 자, 한번 보실까요? 356조요. 356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문서는 조문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356조에 보시면은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그래갖고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해서 공문서라고 인정되면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조건 없이 공문서로 인정되기만 하면 진정 성립이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전면적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전면적 추정력. 356조. 그런데 사문서의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겠죠. 사문서이기만 하면 무조건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문서의 경우에는 357조에 보시면은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증명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에요. 증명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 그 다음에 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합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문서는 우선 증명 책임을 부과하고 357조에서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어떤 조건을 달고 추정을 해주죠. 진정 성립에 대해서. 제한적 추정력을 규정해놨어요. 358조에서. 자,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에는 날인이나 서명이나 무인이 있으면 무인 뭔지 아시죠? 엄지지문이요. 엄지손가락 지문이요. 이게 무인이죠. 자,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규정에는 우리 판례는 이걸 또 나눠요. 그 유명한 2단계 추정이 바로 이거에 관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단계로 돼 있는 걸 우리 판례는 2단계로 나눈단 말이죠. 즉 뭐라 그러냐면 자, 인형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러니까 그 인장으로 그 도장으로 찍은 그 인형이 맞다. 그 자국이 맞다. 그 도장 자국 맞다. 이게 바로 인형의 진정이죠. 그러니까 그 인장으로 찍은 거 맞다. 그런 거고요. 인형의 진정이 인정이 되면 날인 사실이
즉 날인 의사가 추정이 되고 날인 사실이 인정이 되면 내지는 날인 의사대로 날인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때 진정 성립도 추정된다. 이렇게 2단으로 나눠서 봐요. 법 규정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를 판례는 2단계로 나누죠. 그래서 이걸 2단계로 추정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사실상 추정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걸 깨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위조됐는데요, 그 문서? 그건 뭐예요? 뭐냐면, 위조되니까 내 인장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인형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목이 막 쉬어버리네요. 자, 그래서, 자, 위조의 항변을 날리면은요, 요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위조의 항변은 말은 위조의 항변이지만 사실은 부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입증해요? 이거에 대해서요? 문서 제출자가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위조의 항변을 날리면 위조 항변을 날린 놈이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문서 제출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위조의 항변을 날릴 수도 있지만 내 도장이 맞긴 맞는데 누가 훔쳐가서 찍었네요. 라든가 내가 찍은 건 맞긴 맞는데 내 의사는 사실 없었고요. 누가 강박을 해가지고 내가 내 의사는 없이 억지로 찍었어요. 내 도장이 맞긴 맞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조가 어떠냐면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가 부인의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항변의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립되는 부분인데 도용, 강박의 항변 이렇게 하거든요. 보세요. 도용, 제 도장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훔쳐갔네요. 누가 훔쳐가서 찍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도장 맞긴 맞는데 제가 제 의사대로 날인한 게 아니네요. 하니까 요거는 항변의 구조를 갖기 때문에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요거 날린 놈이 입증을 해야 돼요. 요 사실에 대해서는. 요거 위조 항변 날리면 얘가 입증을 그대로 문서 제출자가 인형이 진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지만 요걸 날리면 얘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맞고요.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형식적 증거력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실질적 증거력이 문제가 되죠.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이 되면. 자, 형식적 증거력에서는 공문서하고 사문서의 차이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 증거력에 오게 되면 자, 이거는 형소로 얘기하면 내용 인정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는 차이가 있는 게 보고 문서와 처분 문서예요. 저기서는 공문서하고 사문서 간의 차이가 주된 거였는데 여기서는 보고 문서. 그러니까 보고 문서의 경우에 학설은요, 자유심증으로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 증거력이 뭐예요? 그게 진짜 사실을 추인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 증거력은 그게 사실과 맞다, 진짜 맞는지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학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공문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진실을 추정하더라. 요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보고문서다, 처분문서다 요거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판례가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공문서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처분문서의 경우에는요, 예컨대 이제 계약서 같은 거요. 계약서는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이 되면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이 되면 실질적 증거력도 추정된다 이래요. 그리고 이 추정은 강력한 사실상의 추정이다. 강력한 사실상 추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증을 불허하는 건 아니고 반증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문서의 처분문서다.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한 계약서다. 그러면 사문서의 처분문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몇 단계 추정이 이루어져요? 3단계의 추정이 이루어져요. 3단계. 그죠? 인형의 진장으로부터 날인사실까지. 날인사실에서 진정성립까지. 진정성립에서, 그러니까 즉 형식적 증거력에서 실질적 증거력까지. 실제로는 3단계의 추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케이스에서 볼 때는 결국 처분문서인 사문서만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풀 거는 보고문서에 대해서 보시게 될 텐데, 하여튼 처분문서 나오면 3단계 추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3단계 추정이 증거력 부분에서. 그 다음에 서증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저건 이제 이해의 내용이고요. 암기의 내용이 있죠. 암기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서증 신청 절차. 서증 신청 절차인데 요거는 조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조문을 체계를 잡고 정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서증에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지한 서증 문서가 있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한 문서가 있어요. 자, 자기 소지의 경우에는요. 지가 직접 제출하면 돼요. 당연한 얘기죠. 343조에 돼 있어요. 근데 자,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와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로 나눠지고요.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는 문서 제출 명령에 의하게 돼요. 그러겠죠? 문서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이게 343조 후단에 돼 있고요. 뒷부분에 돼 있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우선 문서 제출 의무가 이번에 일반 의무화 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죠. 일반 의무라고 볼 정도로. 그러니까 웬간하면 다 의무가 생기게끔 그렇게 법을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344조 2항에 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문서 제출 명령을 만약에 신청을 했다. 신청을 한다. 그러면 신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심판을 한단 말이죠. 그게 345조에서 348조까지 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더니 들어먹지를 않더라. 그럴 때 제재를 어떻게 가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제재도 당사자인 경우가 있고 제3자인 경우가 있겠죠. 그때가 달라요. 당사자인 경우에는 349조, 350조에 규정돼 있고요. 제3자의 경우에는 351조에 규정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자,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좀 보내주쇼. 그 문서 좀 보내주쇼. 하는 게 352조에 송부촉탁으로 규정돼 있고요. 보내주쇼가 안 되면 내가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소재지 직접조사. 이거는 규칙에 규정돼 있어요. 규칙 112조에 규정돼 있어요. 이렇게 체계 잡고 외우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조문만 정리하시면 돼요. 저 부분은. 근데 여기서 우리 케이스와 관련해서 논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당사자에 대한 제재예요. 349조, 350조에 349조 한번 봐보세요. 349조에 보시면은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그래갖고 넷째줄에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50조도 넷째 줄에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문서 기재에 대한 주장을 진실 인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문서 기재에 대한 주장은 좁게 보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문서는 사실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든가 그 문서에는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어요 라든가 그러니까 성립이나 성질이나 존재 등에 관한 그런 주장이 좁게는 인정이 되는데 이걸 넓혀서 이 문서가 필요한 이유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를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그 사실 자체, 요증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증 사실 자체를 진실한 걸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문서의 성질이나 성립이나 어떤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 그걸로 증명하려고 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요증 사실에 대해서 그걸 진실한 걸로 아예 인정해버릴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견해 대립이 있어요. 여기 견해 대립이 있는데 자유심증설 그 다음에 법정증거설 그 다음에 절충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유심증설이 소위 통설 판례고요. 근데 우리 이시훈 교수님, 송 교수님, 강 교수님은 절충설 취하고 계시고 법정증거설 아무도 없는데요. 이게 부정설이고 이게 긍정설이죠. 이게 절충설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심증설은 문서의 성질이나 성립이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 거지 요증 사실을 진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된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법정증거설은 이거는 법정증거법칙을 마치 규정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법정으로 증거를 규정한 것처럼 봐서 요증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법정증거설이고요. 그 다음에 절충설은 원칙은 자유심증설에 의하지만 예외적으로 현대형 소송 특징이 뭐죠? 증거의 구조적 편제죠. 증거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한쪽에 편제되어 있는데 특히 문서가 그쪽에 다 있는데 그쪽에 문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을 안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의료과오 소송, 제조물 책임 소송, 그 다음에 환경소송 이런 형대소송이라면 그때는 법정증거설로 가자는 거예요. 하지만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의 구조적 편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게 뭐냐면 진해다. 뭐냐면 상대방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문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신청할 때 문서 내용을 이쪽에서 특정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 정도로 모른다는 거죠. 문서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증거로는 증명이 곤란해야 돼요. 그러면 법정증거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불응하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요증 사실을 진실한 걸로 인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현대형 소송에서. 요건이 세 가지예요. 진해다. 자, 요거와 구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구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입증 방해거든요. 한마디로 입증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문서 제출하라 그랬더니 안 내. 그냥 문서 제출하라 그랬더니 사용을 방해해요. 막 훼손하고 막 이래요. 훼손하고 막 변조해갖고 내요. 막 이러면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건데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입증 방해가 있어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입증방해는 견해가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똑같이 자유심 증설이고요. 하나는 입증 책임 전환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심 증설은 저거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자유심 증설이 통설 판례예요. 당연히 통설 판례겠죠. 통설 판례인데 입증 책임 전환설은 뭐냐면 그러면 명문 규정이 없는 입증 방해를 하면 그런 입증 방해를 하면 아예 그 요증 사실에 대해서 저 법정 증거서는 진실한 걸로 아예 인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입증 책임 전환설은 그러면 아예 네가 입증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 네가 부담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 아예 전환시켜버리면 결국은 효과가 똑같겠죠. 진실한 걸로 인정하나 이 입증 책임을 얘한테 부담시켜 상대방에게 돌려버리나 결과는 똑같겠죠. 그래서 입증 책임 그러니까 입증 책임 전환해서 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증거 내라. 그 증거 제출해라. 이런 거죠.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 요거를 구별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례 하나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초급 13을 보세요. 자, 갑등 한마을 주민들은 그 마을에서 1km 떨어진 의뢰사에 소속된 석탄 공장에서 배출한 분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은 공해방지 시설을 항상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분진이 배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갑등은 의뢰사의 직원인 병을 시켜 의뢰 작업일지를 몰래 복사해 와서 이에 의하면 이 공장에서는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기만 하고 가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이 증거를 기초로 의뢰 가해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위수증이죠. 위수증인데 선생님은 여기다 위수증 얘기만 잔뜩 써놓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위수증뿐만이 아니라 이게 문서기 때문에 이 증거를 기초로 해서 가해 행위, 즉 주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이건 문서의 이 증거 능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증거력 문제까지 다 써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야 그 문서를 기초로 해서 그 증거를 기초로 해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증거능력 위수증 문제로서 증거능력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증거력까지 다 써줘야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갑등이요. 갑등이 을에게 손배 청구를 했는데 당연히 불법행위죠. 불법행위에 기해서 손배 청구를 들어갔는데 자, 얘는 뭐 가해행위 고의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손해 인과관계 막 이렇게 요건 사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해행위 유무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가해행위 유무만 가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랬으니까 그 중에 그 요건 사실 중에 가해행위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가해행위가 뭐냐면 지금 석탄의 분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석탄 분진이 발생한 사실 이게 청구 원인 사실이고 석탄 분진이 날라온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얘는 분진 배출 없었다. 즉 가해행위 없었다. 부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증거를 대기를 작업일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게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홍명 선생님은 그냥 절취한 걸로 봐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절도 아니잖아요. 그죠? 몰래 복사한 거. 그 직원이 들어가고 몰래 복사한 게 이게 절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어쩔 수 없이 범죄 쪽으로 몰고 가려니까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몰래 복사를 했다. 근데 여기에는 공장에 가동되지 않은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다. 아니 직원이라도 주거침입은 인정될 수 있잖아요. 그죠?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문제가 가해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위수증이 문제가 되겠죠. 위수증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걸 범죄 행위라고 보면 증거 능력 부정되겠죠. 위법성의 정도가. 꼬미혁 선생님 견해대로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력이 문제가 되는데, 우선 형식적 증거력에서는 공문서예요, 사문서예요? 작업일지요? 사문서죠? 아, 국영기업이면 공문서인가요? 자, 사문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증거력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작업일지니까 처분문서 아니죠. 보고문서죠. 자, 요 얘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은요. 자, 작업일지의 증거능력 유무.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 이렇게 됐고요. 학설의 태도에 보시면은요. 제가 기존에 이렇게 해갖고 긍부절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거. 그 이시훈 선생님이 쓰시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쓰시는 방식하고 호 교수님이 쓰신 방식하고 했는데, 호 교수님 견해대로 쭉 써놨어요. 그래서 인격권 침해설 그랬고요. 인격권 침해설 첫째 줄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수집된 증거 방법.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중간에 인격권이 침해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외에는 증거 능력을 부인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법성설은 둘째 줄에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이시훈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때 한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정동현 교수님이고요. 그죠? 정동현 교수님은 동의는 빼놓고 요거만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 교수님 견해가 이익형량설 이렇게 해갖고 썼고요. 그래서 물음표 쳐놓은 거예요. 제가 붙인 이름이라서요. 자, 그래서 거기 둘째 줄에 법원에서의 증거조사 자체가 인격권 침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부정. 증거 수집 과정의 인격권 침해보다는 입증의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이때는 긍정.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끝에 범죄 행위인 경우에는 증거 능력 부정. 그 다음에 민사상 위법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앞서니까 그때는 증거 능력 인정.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이시훈 선생님은요. 자, 상대방의 부지중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긍정했다. 그래갖고 이건 긍정설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자, 긍정설이라고 보는 견해가 주류지만, 자, 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긍정설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 때 그냥 긍정설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검토해서, 그래서 고기를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비판점을. 위법성설은, 자, 양 당사자의 행위가 모두 위법한데 의무 위반 당사자가 더 유리해지는 문제가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이미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니까 이는 결국 부정설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인격권 침해설은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위법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 말이 핵심이죠. 자, 그래서 소결은 호 교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세 가지 법익을 형량해서 조화시켜 해석하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작업일지 증거력은요. 우선 문서의 종류에서 공문서, 사문서 중에 사문서고,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중에 보고문서니까, 자, 사안에서 작업일지는 사인인 을이 작성한 것이니까 사문서다. 뭐 이런 얘기 쭉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일지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해서는 우선 성립의 인부, 그 다음에 아까 한 얘기들이에요. 다 진정성립, 추정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갑 측에서 작업일지를 제출한 후에 성립 인부에 관한 재판장의 질문에 을이 성립을 인정하거나 침묵하면 자백간주 법리가 적용되나, 부인 또는 부지로 답변하면 갑 측이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을의 인장임이 인정되면 을이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을이 날인할 수는 없죠. 그죠? 대표로 해서 날인하겠죠. 추정되고 진정성립 역시 추정되게 된다. 이렇게 됐고요. 실질적 증거력은 우선 보고문서다. 그래서요. 보고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해도 기재사실의 진실성 여부는 그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그래서 공해방지시설의 가동 여부와 분진 배출 사실 여부, 즉 가해행위 유무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초급 사례 13이고요. 10분만 쉬겠습니다.